2008년 3월 22일 오후 울산경찰 신고센터에 섬뜩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예, 그 경찰서죠. 예, 요 그 강 한가운데에 그 호박같이 뭐 수상한 게 뭐 둥둥 지금 떠다녀서 지금 전화드렸거든요. 낚시를 하러 갔다가 동그란 무언가가 떠다녀 가까이 가서 봤더니 마치 사람 머리 같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장 현장으로 출동했고 물 위에 떠다니는 수상한 물체가 사람 머리임을 확인했습니다. 육안으로는 성별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부패가 진행된 데다 토막나 다른 신체 부위는 사라진 채로 태화강 하구에서 발견된 시신. 뒤이어 예리한 톱으로 잘려진 양팔이 차례대로 발견됐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부검 결과 숨진 지 보름 정도 지난 시신 머리에 납탄이 박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인이 총상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근데 역총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납탄이 나온 거는 맞지. 경찰은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 신원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부패가 심한 왼팔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태가 좋았던 오른팔에서 지문을 채취한 결과 비슷한 지문을 가진 두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한 명은 전주에 사는 이모 씨, 한 명은 양산에 거주하는 오모 씨였습니다. 곧바로 확인에 들어간 경찰은 전주의 이 씨는 살아있지만 경남 양산에 살던 31살 오 씨가 2달 전 실종 신고됐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오 씨로 추정하고 가족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한 아내와 동생 그리고 부모님을 탐문하고 DNA를 대조한 결과 죽은 사람이 오 씨임을 확인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뱃속의 아이는 아빠를, 부모님은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쏜 총에 맞아 살해당한 뒤 토막나 유기됐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사건의 충격으로 말을 잃었고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몇 달 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가족 전체가 무너진 상황. 아내는 괴롭지만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을 죽인 범인을 반드시 잡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울산에 레저 스포츠 모임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고 진술했습니다. 태화강 하구에서 사체가 발견되기 2달 전인 1월 21일. 모임을 하는 과정에서 술을 많이 마셔 기분이 좋다, 많이 늦을 것 같으니 먼저 자라, 사랑한다는 등의 내용을 보낸 남편의 문자는 마지막이 됐습니다. 경찰은 아내의 진술을 토대로 범인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까지 무너뜨린 악랄하고 잔인한 범죄자를 반드시 잡아야 했기에 오 씨의 통신 내역과 실종 당일 행적 등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모았습니다. 조사 결과 오 씨는 실제로 울산의 모임에 참석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같은 취미생활을 하며 동호회에서 오 씨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회원 39살 김모 씨에게 혐의가 쏠렸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취업 문제로 다투긴 했지만 곧장 헤어졌고 오 씨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수상하긴 했지만 당시 이렇다 할 목격자나 CCTV가 없었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오 씨가 운영하던 사업이 잘 안 돼 고민이 많았다며 동호회 회원에게 일자리를 부탁하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오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대화 안에는 일자리를 걱정하며 총을 빌려달라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듯한 오 씨의 심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어 용의선상에서 잠시 벗어날 뻔했던 김 씨. 하지만 끈질기게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이 오 씨의 머릿속에서 나온 납탄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되면서 다시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바로 총알이 발사되면서 생기는 자국 때문이었습니다. 공기총에는 총알이 지나가는 통로에 강선이라는 홈이 있는데 사람의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해 어떤 총인지 알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찰이 김 씨를 압수수색하던 중 공기총이 발견됐는데 공기총의 특징을 통해 오 씨의 머리에 박혀있던 탄환과 김 씨의 공기총이 같은 제품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이를 증거 삼아 김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의 집 지하에는
개인 소유의 실내 사격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아지트로도 사용했는데 김 씨는 이곳에서 공기총으로 오 씨를 쏴 살해했습니다. 경찰이 총을 회수하고 3일 후 용의자 김 씨를 다시 찾아갔을 때 오 씨의 혈흔을 숨기기 위해 시멘트 바닥이었던 지하실을 우레탄 마감 공사를 해 증거를 인멸하려던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처음에는 총기 오발 사고라 주장한 김 씨. 하지만 부검을 통해 김 씨가 오 씨를 제압하고 위에서 아래로 총을 쐈다는 결과가 나오며 그의 진술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우발적인 사고로 위장해 살인에 대한 형량을 줄이려고 얕은 꼼수를 썼던 범인 김 씨. 경찰이 확보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오 씨가 자신의 집에서 자살했으며 본인이 범인처럼 보일까봐 어쩔 수 없이 시신을 토막 내 유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납탄 이외에는 범인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은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보면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는 전략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자살로 위장하려다가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함으로써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고 사체 유기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 누군가 차를 훔쳐갔다라는 황당한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지만 범죄자들 중에서 일부는 이처럼 범행 자체나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전략이 형량을 낮추거나 또는 본인의 죄책감을 덜 수 있는 등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끝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에게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유기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지만 관련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를 살해한 뒤 은폐를 위해 시신을 절단해 강해버리는 반윤리적인 추가 범행에까지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마지막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 변제도 하지 않아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망 당시 몸무게가 100kg에 이르렀던 오 씨를 허리가 안 좋았던 김 씨가 어떻게 혼자 옮겼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범행을 도운 공범이 더 있는지 확인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소중한 가족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범인이 고작 18년밖에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였고 증거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질에 비해 형량이 턱없이 가볍다는 이유였습니다. 2008년 태화강 공기총 살인 사건은 올해로 발생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이 말은 곧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범인이 출소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얼마 후 다시 사회로 나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범인 김 씨. 그가 손총에 맞아 잔혹하게 살해당한 오 씨와 가족들의 원통함은 절대 사라지지도 위로받을 수도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4년 1월 20일) 119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다면 112에 신고를 했을 텐데 112가 아닌 119에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한 한 통의 전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와 경찰은 사건 현장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살해 현장이라면 당연히 시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서 발견한 시신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칼에 찔리거나 총에 맞은 시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본 시신은 방 한가운데에 목이 잘린 채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론 천장까지 튄 엄청난 양의 비산 혈흔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시신 옆엔 신고 전화를 한 당시 24살 이모 씨와 바닥엔 흉기로 쓰인 듯한 50cm가량의 전기톱이 있었습니다. 시신을 살펴보니 목이 잘린 부분엔 큰 상처는 없었고 방 안에서 몸싸움을 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구입을 한 것 같은데요. 인들을 했으니까 죽으려 마음을 먹었겠죠. 20대 남성은 도대체 피해자에게 어떤 원한을 가졌길래 이렇게 무참히 죽인 걸까?
피해자는 23살 김모 씨.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을 준비하고 있던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충격적이게도 전화를 걸어 자수한 이 씨와의 관계는 자주 왕래가 있던 고종사촌이었습니다. 범인 이 씨는 8살이 됐을 무렵 부모가 이혼하면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2012년 12월 할머니가 요양원에 입원하게 된 뒤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 씨와 거의 유일하게 소통을 하며 지낸 사람이 바로 피해자 김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김 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3년 12월에 만나서도 김 씨는 엄마가 형욕을 많이 한다고 비아냥거리며 말끝마다 스튜피드라고 놀렸고 이 씨는 더 이상 화를 참을 수가 없어 살해를 결심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후 이 씨는 거침없이 범행을 계획해 나갔습니다. 범행 일주일 전 이 씨는 살해는 결심했는데 어떻게 죽일지 살해 방법이 고민이었습니다. 본인의 컴퓨터를 사용하면 검색 기록이 남는 것을 염려했는지 공공 PC를 사용하기 위해 울산 남구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곤 거기에서 살해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얼굴도 가리지 않고 당당히 말이죠. 몇 차례 검색으로 나온 살해 방법들 중 하나를 정한 뒤 그날 오후 2시 울산 남구의 한 약국에서 수면 유도제 열알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범행 도구인 전기톱을 구매하기 위해 다음날 공중전화부스로 가 전기톱 판매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공 PC를 사용해 범행 방법을 검색한 것처럼 이번엔 공중전화를 사용해 전기톱을 구매한 것입니다. 이 씨는 전기톱 구입 대금 14만 원을 계좌로 송금할 테니 전기톱은 택배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범행 4일 전인 1월 15일 주문한 지 하루 만에 전기톱이 배송됐고 이제 모든 범행에 대한 준비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자를 열어본 이 씨는 난감했습니다. 완제품의 전기톱이 배송될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 조립식 전기톱이 배송됐기 때문입니다. 15일 저녁부터 16일까지 혼자 조립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하자 그는 조립 맡길 곳을 찾아봤습니다. 범행 이틀 전인 1월 17일 전기톱을 조립해줄 열쇠 수리공을 불러 2만 원을 주고 전기톱을 조립했습니다. 범행 하루 전인 1월 18일 이제 모든 범행 준비를 끝낸 이 씨는 김 씨에게 자신의 집에 놀러오라고 했습니다. 1월 19일 범행 D-Day 오후 3시 40분경 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1시간 30분 후에 도착할 것 같아. 사촌 동생의 전화를 받은 이 씨는 바빠졌습니다. 수면 유도제 열알을 모두 잘게 부숴 콜라에 탄 뒤 김 씨가 자연스럽게 콜라를 먹을 수 있도록 치킨을 시켰습니다. 오후 5시 치킨이 배달됐고 30분 뒤 김 씨가 도착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김 씨는 형이 사놓은 치킨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약이 든 콜라도 마셨습니다. 하지만 콜라를 다 마셔도 잠이 들지 않자 이 씨는 준비해둔 다른 음료수도 권했습니다. 오후 7시 졸음을 느낀 김 씨가 방에 들어가자 이 씨는 그 옆에서 동생이 완전히 잠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약 2시간을 더 기다린 뒤 이 씨는 방 안에 숨겨뒀던 전기톱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피해자의 목에 대고 사정없이 전기톱을 작동시켰습니다. 숨진 김 씨의 시신을 보면 손가락에 약간의 방어흔이 있었는데 이는 수면제를 먹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 당시 무의식적으로 한 방어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의식도 없는 피해자를 전기톱으로 잔인하게 죽인 이 씨는 다음날 119에 전화를 걸어 자수한 것입니다. 머리와 몸통이 따로 피범벅이 되어 나뒹구는 살해 현장. 그 안에서 그는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요? 인근 주민들은 이 씨에 대해 혼자 다니긴 했지만 할머니도 잘 모시고 사람은 착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맨날 혼자 어두웠어요. 혼자 다니고 어둡고. 근데 애는 착했어요. 옛날에 할머니 계실 때. 약간의 우울증 증세가 있어 보이던 그는 재판 과정에서도 이상한 진술을 했습니다. 내 속에 악마와 천사가 살고 있는데 대장 악마가 살인을 지시했어요. 법무부 감정인은 이 씨의 정신감정 결과 환청과 피해 망상이 있다며 이는 망상형 조현병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3월 군입대를 해서도 3개월 만에 불안 및 우울증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처분을 받고 2010년 9월에 전역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범행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이 씨가 정말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충분한 판단 능력과 통제 능력이 없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아니면 심신미약을 이용해 감형을 받으려고 했던 걸까요? 창문 좀 열고 해주이소. 오픈 시켜. 가까이 보게. 보다 못한 인간한테 이끌이 필요하나. 저는 너를 살리셨어. 법원은 피고인이 치밀한 계획과 준비 아래 친척 동생인 피해자를 유인해 잠들게 한 다음 전기톱으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유가족의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만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다음날 자수한 점,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전기톱을 사용할 만큼 지극히 잔혹한 범행이었지만 범인은 조용병에 따른 심신미약과 자수한 사실, 불우한 환경 등이 고려되어 최종 재판에서 감형을 받았는데 사전 준비해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매우 치밀한 계획 범죄였다는 점에서 과연 범행을 실행할 때 조현병이 발현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입증 방법과 함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의 합리적 적용 기준과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무엇보다도 범인의 성장 배경과 환경을 주목하게 되었는데 범인은 8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단둘이 생활했던 할머니나 피해자인 사촌동생 이외에는 밀접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다른 친척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허쉬의 사회 유대 이론 등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도 논의되었듯이 이러한 청소년기 성장 배경과 환경은 분명 범인의 심리 형성과 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전기톱 살인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이슈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범인과 같은 환경에 처해 있거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도움, 그리고 관리와 치료 방안 등 우리 사회의 역할과 과제를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충격적인 범행을 저지른 이 씨는 10년을 복역하고 지금 34살이 됐습니다. 남은 15년 동안 교도소 안에서 진심을 다해 뉘우치길 바랍니다. 한창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던 울산 야암동 일대. 철거 대상인 빈집들이 대부분인 재개발 주택가를 산책하던 한 주민은 어떤 한 빈집의 계단 밑에 놓인 4개의 종이박스에 이상하게 시선이 갔습니다. 이미 사람이 안 산 지 오래된 빈집에 택배가 올 리도 없는데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 주민은 상자를 열어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주민이 상자 안에서 본 건 바로 토막난 사체였기 때문입니다. 사체가 발견된 시기는 2019년 12월 28일. 사체는 총 7부분으로 절단되어 4개의 종이박스에 머리와 좌측 다리, 양팔과 우측 다리, 골반 그리고 흉부가 각각 담겨 있었습니다. 사체는 톱을 사용해 절단되는 적이 발견됐고 사인은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유기된 토막 사체의 경우 이동성이 용이한 캐리어에 넣거나 사체 특유의 냄새 때문에 아이스박스를 이용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종이박스에 그것도 번거롭게 4개로 나눠서 버렸다는 점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는 범행 때 쓰인 듯한 장갑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범행 도구를 숨기는 일반적인 사건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야암동 토막 살인 사건. 우선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행히 사체의 지문이 남아있어 지문을 토대로 확인된 피해자는 50대 여성 정모 씨. 정 씨는 12월 20일에 남편에 의해서 실종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실종신고 8일 만에 참혹한 상태로 발견된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정 씨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 걸까? 경찰은 사체가 발견된 집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빈집에서 술을 먹기도 하고 노숙자들이 오기도 해 이 일대가 범죄에 활용될 수 있겠다고 예상했다는 주민들. 몇몇 집밖에 없다 보니까 밤이 되면 조그만 소리도 다 들려요. 근데 그날 밤에 막 뒤척이고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개발 지역이라 CCTV도 많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경찰은 그날 사체가 유기된 곳 인근에서 2대의 택시가 지나간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중 번호판 식별을 통해 소재가 파악된 한 대의 택시. 그리고 마침 택시기사는 그날 야암동을 향하던 손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종이박스 2개를 트렁크에 싣고 약 15분가량을 타고 야암동으로 이동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4개의 종이박스.
그리고 택시기사가 기억하는 2개의 종이 박스를 들고 탄 손님. 그렇다면 택시기사가 기억하는 그 손님이 범인인 걸까요? 경찰은 피해자 정 씨의 금전관계와 주변 인물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통장 내역을 살펴보아도 의심이 되는 부분은 없었고 주변에 원한을 살 만한 관계 또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 씨의 통신 내역에서 용의자로 의심이 되는 한 번호가 발견됐습니다. 정 씨가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연락을 시작해 한 달 동안 연락 횟수가 눈에 띄게 많았던 특정 번호. 게다가 정 씨가 사망하기 하루 전날엔 본인의 집에 오라며 문자를 보낸 내역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번호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용의자로 의심이 되는 번호의 주인은 70대 남성 조모 씨였습니다. 70대 조 씨와 50대 정 씨.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은 왜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연락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조 씨의 말에 따르면 정 씨가 11월쯤 본인의 집으로 대순진리교 포교활동차 방문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연락만 주고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 씨는 정 씨에게 기도비나 제사비 명목으로 종종 돈을 보내주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금전이 오가고 사망 하루 전날엔 본인의 집에 오라고 했던 조 씨. 그는 정말 순수한 종교 활동을 위해 정 씨를 만났던 걸까? 경찰은 범인으로 의심이 되는 조 씨의 집안에 혈흔 반응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조 씨의 집 욕실에서 혈흔 반응이 나왔고 이에 조 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살해 사실을 바로 인정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말하기로 조 씨는 가족도 직업도 없고 이웃과 교류도 없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종교적인 목적이지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준 정 씨. 그는 그런 정 씨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활동을 핑계로 연락을 하며 기도비나 제사비 명목으로 돈을 주며 호감을 사려고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조 씨는 정 씨 사망 추정 하루 전날 강원도로 기도를 하러 간다는 정 씨에게 경비를 보태주겠다고 집으로 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2019년 12월 19일 오전 11시 31분 정 씨가 조 씨의 집에 도착했고 조 씨는 경비 100만 원을 보태주기 위해 집 근처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그런데 정 씨는 100만 원으론 부족하다며 200만 원을 요구했고 신용카드를 이용해서라도 100만 원을 더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조 씨는 줬던 100만 원도 못 주겠다며 다시 달라고 하자 이에 정 씨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며 몸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조 씨는 정 씨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정 씨를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하루가 지난 12월 20일 저녁 조 씨는 큰 비닐봉지를 방바닥에 깔고 그 위에 사체를 놓은 다음 장갑을 끼고 피해자의 옷을 가위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쇠톱을 가져와 피해자의 양팔, 양다리, 골반, 흉부, 머리를 총 7부분으로 절단했습니다. 토막난 사체는 4개의 종이 박스에 나눠 담은 후 택시를 타고 박스 2개씩 2번에 걸쳐 빈집에 유기했던 겁니다. 조 씨는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라며 살해 사실은 인정했지만 심신의 장애가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씨는 월남전 참전으로 머리에 총상을 입은 적이 있었고 2000년쯤부터는 원인 미상인의 경색으로 치료 중이라며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심신미약 상태라 함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인데 조 씨는 정신과적인 병력은 없었고 앞서 주장한 이력으로는 심신미약에 해당되진 않아 보였습니다. 살인뿐 아니라 끔찍하게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했다는 점에서 범인의 행위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용서받지 못할 잔혹한 범죄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범인은 70대 독거노인으로서 외로운 삶을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러한 고립된 상황에서 타인과의 관계 욕구가 집착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변질되어서 초래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2022년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고령자 1인 가구는 전년 대비 8.2%가량 증가했고 그 비중도 일반 가구의 약 9.1%로 늘었습니다. 또한 경찰청의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고령자에 의한 살인 등의 강력범죄는 전년도에 비해 약 13.4% 증가했고 연도별이나 시기별로 기복은 있지만 이러한 노인 범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이들 중 누군가는 범죄의 표적으로서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건과 같이 누군가에게는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 따른 다양한 사회 문제와 더불어 노인 범죄나 범죄 피해 문제에 대해서도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형사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범행의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해자를 살해한 때로부터 만 하루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사체를 7개의 부위로 토막내었고 인적이 드문 재개발 예정 주택가에 유기하였는 바 이와 같이 피고인의 행태를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는 등으로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사체를 손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차분하고도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1심에서 25년형이 선고됐고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2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은둔형의 돌이 70대 고령의 노인이었던 조 씨. 하지만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결코 살해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2018년 10월 12일) 새벽 울산 동부경찰서로 한 통의 실종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엄마가 어제 저녁에 누굴 만나러 간다 하고 지금까지 집에 오질 않고 연락도 안 되고 있어요. 실종 신고된 여성은 45살 최모 씨. 그녀는 11일 저녁 8시경 딸에게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간 뒤 행방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핸드폰 위치를 추적한 결과 울산시 동구의 한 아파트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최 씨의 의붓 남동생 42살 정모 씨가 살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남동생 정 씨의 집으로 찾아가 최 씨의 행방에 대해 물었습니다. 정 씨는 경찰에게 누나를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질문에 계속 시선을 피하며 어딘가 불안한 모습을 보인 정 씨.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정 씨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집안을 수색하던 중 어디선가 코를 찌르는 악취가 풍겨 나왔습니다. 악취의 근원지를 찾아보던 경찰은 문이 잠긴 한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임을 확인했습니다. 잠긴 문을 열고 화장실로 들어간 경찰.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장면에 그만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됩니다. 화장실에는 한 여성의 시체가 팔다리가 모두 잘린 채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목과 배는 칼로 자르다가 만 듯이 반쯤 잘려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곧바로 정 씨를 최 씨 살해 사건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평소 주위에 행실이 바르고 착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던 정 씨. 범행이 있기 전까지 한 회사의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본사 정직원으로 스카우트될 만큼 성실하게 생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소식에 더욱이 그 대상이 본인의 누나였다는 사실에 주변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 씨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자신의 누나를 살해한 걸까?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살해 이유를 돈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부모의 재혼으로 서로 의붓남매 사이였던 누나 최 씨와 동생 정 씨. 평소 최 씨는 정 씨에게 돈을 자주 빌려갔었는데 사건 당일에도 누나가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 했고 이 문제로 대화를 나누다 다툼이 커져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금전 문제로 인해 일어난 우발적 살인이라 하기에는 범행 현장이 너무 참혹했던 상황. 경찰은 무언가 숨기는 게 더 있을 거라 짐작하고 정 씨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결국 모든 것을 고백한 정 씨.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누나의 금전 요구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6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빌려간 액수가 많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하는 액수가 수백, 수천만 원 단위로 점점 커졌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아파트 담보대출과 심지어 대부업체에서까지 돈을 빌려 누나에게 돈을 줬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왜 그렇게까지 돈을 빌려줬냐고 물었습니다.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이던 정 씨. 이내 천천히 입을 열고 진술을 이어갔는데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카를 성매매에 이용하려다 누나에게 들켰어요. 6년 전 의붓 누나 최 씨의 딸을 성매매에 이용해 돈을 벌려고 했던 정 씨. 하지만 이 사실을 누나 최 씨가 곧바로 알게 되었고 주변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6년간 누나 최 씨가 빌려간 돈은 약 2억여 원. 사건 당일에도 최 씨가 정 씨의 집으로 찾아와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했고 정 씨가 더 이상 돈을 주기 어렵다며 거절하자 그럼 내 딸을 성매매에 이용하려 했던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 너는 내 빨대다 라며 화를 냈고 순간 화를 주체하지 못한 정 씨가 바닥에 앉아있던 최 씨를 덮쳐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던 것입니다.
가슴 부위를 칼로 수차례 찔린 최 씨는 그만해라, 119 불러라, 내가 자살 기도한 것으로 할게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정 씨는 이미 늦었다, 끝났다라며 멱살 부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칼로 그어 결국 그 자리에서 누나 최 씨를 살해하게 됩니다. 이후 사체를 인근 야산에 숨기기 위해 식칼과 접이식 톱을 이용해 사지를 절단하고 있던 도중 딸의 실종신고 전화를 받고 최 씨의 행적을 추적하던 경찰에게 살해 현장이 발각된 것입니다. 동생 정 씨는 살인 및 사체 선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으며 죽음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사체 선괴의 과정을 봤을 때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 씨는 억울하다며 항소했습니다. 6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돈을 뜯겼고 그 금액이 무려 2억 원에 달해 나중에는 아파트 담보대출과 대부 업체에까지 돈을 빌려서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피해자가 너는 내 빨대다라는 등의 발언을 해 순간 화를 주체하지 못해 벌어진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의 이러한 주장이 항소심에서 일정 부분 수용되면서 징역 27년에서 25년으로 감형되고 대법원에서 최종 25년형이 확정됩니다. 누나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점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사망한 누나의 협박 및 갈취가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또 가해자인 동생이 조카를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과 잘못이 여러 가지로 얽혀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살인과는 차별성이 있는 가족살인 사건입니다. 같은 유형의 범죄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비난 가능성이나 유책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판결이나 양형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건에서는 잊혀진 또 한 명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삼촌에게 어머니가 살해되는 끔찍한 경험을 한 신고자 피해자의 딸입니다. 생존 피해자에 대한 회복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가족을 대상으로 천륜을 저버린 범죄를 저지른 정 씨. 감옥에서는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2005년 4월 21일) 오후 9시 30분경 울산 남부소방서로 화재 신고가 접수됩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폐목재가 쌓여있던 울산 문수 축구경기장 인근의 한 야산. 당시 건조했던 날씨 때문에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었지만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화재 진압 덕분에 불꽃은 금세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화재를 진압하고 잔불을 정리하던 한 소방관이 폐목재 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시신이 담요에 쌓인 채 버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있으니까 한두 장이 아니고 보면 우리가 많이 키우는 줄 알았지. 시신의 상태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양손, 양 발가락이 모두 절단됐고 얼굴은 예리한 흉기로 난도질을 당한 듯 피부가 다 벗겨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둔기 형태의 무언가로 찍힌 듯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였고 신체는 전반적으로 심한 화상을 입고 까맣게 탄 상태였는데 화재로 인한 것이 아니라 토치와 같은 기구로 그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경찰들도 시신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구토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도심 한가운데서 일어난 끔찍한 살인사건이었지만 용의자를 바로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시신이 발견된 현장은 주변에 CCTV가 없었고 평소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곳이라 목격자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범인이 피해자를 잘 알고 있는 면식범이라는 점 정도만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양손, 양 발가락을 모두 절단하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칼로 난도질하는 등 범행 형태에서 시신의 신원이 밝혀지면 바로 정체가 탄로날 것을 두려워한 범인의 심리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범행 형태는 면식범에 의한 살인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면식범으로 추정되는 만큼 피해자의 신원만 밝혀진다면 범인 검거가 쉬울 거라고 보고 신속하게 국과수에 피해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시신은 30,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혈액형은 O형, 신장은 158cm의 통통한 체격이었고 출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미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밖에도 피해자가 금리 7개를 하고 있었던 점과 발 크기가 유난히 작은 점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이 어느 정도 파악되자 범인의 윤곽도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체 경직도로 범행 시간을 추정한 결과 피해자는 4월 21일 오후 4, 5시경 살해된 것으로 추정됐는데 패목 발화 추정 시간은 오후 8시 30분경이었습니다. 즉 범인은 불과 2-3시간 만에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훼손한 뒤 시체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옮겨 유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범행을 마무리한 점으로 봤을 때 범인은 남성으로 추정됐습니다. 또한 범인은 폐목재가 쌓여있던 장소가 평소 인적이 드문 곳임을 알고 있었고 이를 시체 유기 장소로 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시신이 발견된 장소 주변으로 평소 불법 주차된 화물차가 많았던 사실을 발견하면서 화물차 운전기사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군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울산 내 화물차 종사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울산에서 실종되거나 가출 상태인 30, 40대 여성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용의자군이 어느 정도 특정됨에 따라 범인이 검거될 수 있다는 울산 시민들의 기대감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와 달리 범인의 행방은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앞선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군에서 범인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자 이제 피해자의 신원을 밝혀내기 위해 모든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피해자 구강에서 발견된 금리에 주목했습니다. 피해자는 부검 당시 윗니 2개와 아랫니 5개가 금리 시술을 받은 상태였는데 그 당시 여성이 이렇게 금리를 많이 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7개 정도의 금리 시술을 받았으면 시술자도 기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추측하고 울산 치과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기공사협회 등의 수사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검을 통해 발견한 피해자 속옷에 대해서도 2004년에 인터넷 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사실을 알아내면서 구매자를 일일이 추적해 조사했지만 모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경찰의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용의자는커녕 피해자의 신원조차 알아내지 못하자 한편으로 피해자가 불법 체류자 혹은 미립국자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조사 결과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인적 사항만 알려줘도 포상금 2천만 원을 제공한다며 공개 수배도 진행했지만 사건 발생으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의미한 제보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울산 전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무거동 토막 살인 사건은 피해자의 신원조차 밝혀내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미제로 남은 사건입니다. 실종자나 가출자도 아니고 키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발 사이즈, 그리고 7개의 금리를 한 특이사항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외국인이거나 미립국 등으로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인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실종 신고가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고 이를 단서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살인사건은 가장 심각한 범죄로 발생 시에 수사력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미제 사건도 드문 편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해당 사건의 범인은 사건을 여전히 기억할 것이고 관련 정보를 누군가에게 흘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수상한 거동에 대한 제보 그리고 그 시점에 사라진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져서 피해자의 신원 특정 및 가해자 검거와 처벌이 꼭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 사건의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추후 화재 감식 결과 범인의 고의적인 방화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즉 범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만 유기했을 뿐 화재는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우연히 발생한 화재, 그리고 그 속에서 피해자의 시신이 기적적으로 불에 타지 않고 소방관에게 발견될 수 있었던 것은 잔혹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의 원혼이 범인을 잡아달라고 우리들에게 알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한 가지 다행인 점은 DNA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원만 밝혀진다면 범인 추적이 바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잔혹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의 넋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범인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며
이 사건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8일) 새벽 3시경 경남 양산시 북부동의 한 재개발구역 폐교 해마당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단순 화재 사고인 줄 알고 화재 진압을 하던 소방대원들은 교회 담벼락 옆 쓰레기 더미 속에서 타담한 비닐봉지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봉지 안에는 바로 토막난 사체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누군가 살인을 저지른 뒤 사체를 훼손하고 불에 태워 관련 흔적을 지우려 한 것으로 보고 곧바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끝에 밝혀진 범인의 정체. 놀랍게도 범인의 살인 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담벼락 옆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토막난 사체는 훼손이 너무 심해 신원을 특정할 수는 없었지만 50, 60대 여성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발견된 토막 사체엔 피해자의 왼팔과 양쪽 다리가 없었는데 경찰은 분명 범인이 근처 어딘가에 나머지 사체를 유기했을 거라 보고 주변을 탐문 수사했습니다. 평소 폐교회 바로 옆 샛길은 인근 주민들이 주택가로 향하는 지름길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격자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너무 지역이에요. 조금 전적에도 왜냐면 무서워서 바로 정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교회 주변 CCTV에 불이 난 시점 전후로 사건 현장 인근을 지나간 한 남성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교회에서 300m쯤 떨어진 빌라에 살고 있던 59세 남성 최모 씨였습니다. 최 씨는 사실혼 관계인 61세 여성 이모 씨와 빌라에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들이 말하길 얼마 전부터 이 씨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주 전인가 술이 취해갖고 비밀번호를 못 누리더만 아줌마가 열어주기는 열어주더만 그러고 나서는 아줌마 소리도 못 듣고 보지도 못하고. 이에 따라 경찰은 최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사건 당일인 8일 오후 4시 48분쯤 주거지로 귀가하던 최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의 일부를 찾기 위해 최 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최 씨가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인근 고속도로 지하 배수로로 이동했는데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오는 영상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곧장 배수로를 수색했고 배수로 안에서 피해자의 나머지 사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최 씨의 집에서 루미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혈흔 반응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사체와 이 씨가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기 위해 최 씨의 집에서 이 씨의 머리카락과 칫솔 등 DNA 지문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을 찾아 국과수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국과수로부터 훼손된 시신의 DNA와 이 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범행 현장 주변에서 피해자의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DNA 분석 결과 실종자의 DNA가 이 변사자와 같은 것이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범행 일체를 부인하던 최 씨는 체포 일주일 만에 범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시체 훼손에 대해서는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습니다. 최 씨가 주장한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수년간 경마와 도박에 빠져 1,000만 원가량의 빚이 있었던 최 씨는 11월 20일 도박 빚을 갚겠다는 명목으로 이 씨로부터 3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이 돈을 주점과 다방을 다니며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습니다. 11월 25일 아침 9시 20분경 술을 마시고 외박한 최 씨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두 사람은 술과 도박비 문제로 싸우게 됐습니다. 언성이 높아지게 되며 최 씨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 이 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3차례 정도 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최 씨는 쓰러진 이 씨를 그대로 두고 오후 12시쯤 밖으로 나가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마저 술을 마시고 오후 5시경 정신을 차려보니 화장실에 이 씨의 시체가 토막난 채로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 씨는 술에 취해 이 씨의 사체를 절단한 기억도 없고 무엇으로 잘랐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최 씨는 26일 오후 7시 20분경 피해자의 왼팔과 양다리를 담요에 싼 후 철제 손수레에 싣고 지하 배수로에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체는 27일 오후 3시 54분, 오후 4시 43분 두 차례에 걸쳐 캐리어에 담아 교회 앞마당 쓰레기 더미에 유기했습니다. 그러고는 사체가 발각될 것 같은 불안감에 12월 8일 새벽 2시 20분경 배수로에 유기한 사체에 먼저 불을 지르고
약 10분 뒤 교회 앞마당에서 나머지 사체에 불을 질렀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한 뒤 도망낸 것도 모자라 사체에 불까지 지른 최 씨. 최 씨를 기억하는 초중고등학교 지인들은 최 씨가 평소 장난이 심하고 공격적이라 다른 사람들이 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최 씨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는 이 씨를 살해한 뒤 이 씨의 핸드폰으로 연락해온 이 씨의 동생을 희롱하기까지 했습니다. 12월 4일 최 씨는 이 씨의 동생이 숨진 이 씨에게 보낸 안부 문자에 잘 지내라, 이제 최 씨를 형부라고 불러라며 본인이 이 씨인 것처럼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최 씨의 살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994년 최 씨는 여인숙에서 여성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8년을 복역하고 나온 전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흉기를 찾지 못해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아 비교적 낮은 형의 징역을 살고 나온 최 씨. 살인 도구만 없으면 낮은 형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된 최 씨는 이번에도 이 씨를 때리기만 했을 뿐 어떻게 죽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은 아닐까. 이에 검찰은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살해 당시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최 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했고 그 결과 최 씨의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됐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범행이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범죄라며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의 우려를 고려해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살해 방법과 과정에 관한 직접 증거가 없었고 최 씨 역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이 씨를 폭행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 판결을 맡은 울산지방법원은 15년 동안 무절제하고 방탕한 생활을 이어온 피고인은 소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희망을 놓지 않고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피해자가 단지 듣기 싫은 소리를 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살해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체를 짐승이 그것을 다루듯 훼손해 쓰레기 더미에 유기하고 불질렀다며 잔혹한 범행에 피해자 유족들은 충격과 고통을 겪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 후 아무 일 없다는 듯 유흥을 즐기고 유족에게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조롱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하고 있어 진지한 참회의 빛은 한 줄기도 찾아볼 수 없다며 수차례 반성문을 써내고는 있지만 죄를 모면하려는 것일 뿐 자신의 행위와 결과가 얼마나 중대한지조차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최 씨는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징역 35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증거인멸을 위해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하고 범행 이후 유흥을 즐기기까지 했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상해치사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최 씨가 충동적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중대범죄 양형과 비교 분석해 볼 때 유기징역 형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범인 검거 후에 밝혀진 사건의 전말들을 재구성해 보면 이 범인 최 씨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사실 여부는 PCR 검사, 사이코패스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해당 범인이 사이코패스로 보여지는 징후들은 여러 곳에서 포착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특히 공포감이 매우 약하고 그리고 억제력이 결여돼 있고 공감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 최 씨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위험한 행동을 즐겨 했다는 지인들의 진술이 있었고요. 과거 살인죄로 의심되지만 결국 과실치사로 처벌받았던 유사범죄의 경험 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공포감이 매우 낮은 상태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성폭행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폭력 전과 그리고 관련 지인들이 진술에서 확인되는 법질서나 규범을 매우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과거의 행동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본인의 통제력이나 억제력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살인 이후에 납득할 수 없는 행동, 예를 들면 피해자 동생에게 아무렇지 않게 거짓 문자를 보내기도 하거나 또는 살인 이후에 태연하게 유흥을 즐긴다거나 혹은 살인에 대해서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거나 혹은 술의 탓으로 돌리려는 이런 회피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봤을 때 공감 능력도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자는 사실은 중한 처벌을 받고 다시 사회에서 이러한 유사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최선의 방법인 것 같고요. 과거에 과실치사로 처벌받았을 때 제대로 사건이 밝혀져서 처벌이 됐다라면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한 번에 살인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른 뒤 사체 훼손까지 한 최씨. 8년의 복역 기간 동안 뉘우치지 못한 잘못은 35년의 수감 생활을 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05년 6월 8일 부산 영도구에 살던 63세 여성 서모 씨. 서 씨는 타지에서 일하는 67세 남편 이모 씨와 주말 부부로 지내며 평소 이틀에 한 번꼴로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남편 이 씨가 아내에게 수차례 연락해도 몇 시간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씨는 영도구 근처에 살던 30년 지기 친구 67세 권모 씨에게 연락해 아내가 잘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씨의 연락을 받은 권 씨는 곧장 서 씨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연락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이 씨는 자신의 집 1층에 살고 있던 중국집 사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아내가 집에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중국집 사장은 가게 안쪽에 연결된 통로를 통해 서 씨의 집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고는 비명을 지르고 맙니다. 바로 서 씨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몸에서는 칼에 찔린 상처가 무려 24군데나 발견됐습니다. 도대체 아내 서 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발견 당시 숨진 서 씨의 얼굴은 옷가지들로 덮여 있었고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흔적은 방바닥에 찍힌 혈흔 족적뿐이었습니다. 당시 발견된 족적의 길이는 240mm였는데 길이만 보면 범인이 여성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었다는 점과 옷가지들로 서 씨의 얼굴을 가려놨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면식범의 소행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 씨 살해 용의자로 숨진 서 씨와 가장 가까운 사이인 남편 이 씨를 제일 먼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사건 당일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었던 터라 알리바이가 확실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은 사건 당일 남편 이 씨의 부탁을 받고 서 씨 집에 방문했던 남편 친구 권 씨였습니다. 하지만 권 씨 역시 알리바이가 확실했고 무엇보다 권 씨가 사건 당일 서 씨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장면을 목격한 주민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권 씨가 숨진 서 씨와 채무관계로 얽혀 있었다는 점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그 밖에 어떠한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권 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려던 찰나 권 씨의 수사 기록을 다시 훑어보던 경찰이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3년 전인 2002년부터 권 씨의 아내 58세 손모 씨가 가출한 뒤 현재까지 실종된 상태였던 겁니다. 실종 당시 경찰은 손 씨가 휴대전화와 지갑 등 개인 소지품을 집에 그대로 놔두고 사라진 점을 수상하게 생각하고 남편 권 씨를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권 씨 부부의 자녀들이 어머니가 도박에 빠져 평소 가출을 자주 했었다라고 진술하면서 손 씨의 단순 가출로 판단한 경찰은 권 씨를 잠시 용의선상에서 제외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다 당시 권 씨는 빚 때문에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실종된 아내 앞으로 3년 동안 생명보험금 20만 원을 매달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 후 5년 6개월이 지나면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실종보험금 4천만 원 가량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수사 중에 금융계좌를 추적을 했는데 가출했다는 처의 명의로 보험이 4개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상한 점은 권 씨가 해당 보험사에 생명보험금 수령과 관련된 상담을 한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가출이나 실종자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알아본 겁니다. 실종된 아내 앞으로 3년 동안 보험금을 납부한 것은 물론 보험금 수령에 대해 상담까지 받은 점은 경찰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 방향을 서 씨 살해 사건에서 권 씨 아내 실종 사건으로 전환했고 권 씨를 소환해 집중조사에 나섰습니다. 권 씨는 아내의 실종과 본인은 관련이 없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실종된 아내 앞으로 납부된 보험금 입금 내역을 보여주며 경찰이 끈질기게 추궁하자 결국 집에 아내가 있다며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권 씨가 밝힌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2002년 10월 28일 권 씨는 도박 문제로 아내 손 씨와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러던 중 순간 감정이 격해진 권 씨는 결국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맙니다. 권 씨는 평소 나를 무시하는 아내에게 분노가 쌓여 있던 데다 싸울 때마다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덤벼드는 아내의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후 권 씨는 숨진 아내를 방수지로 감싼 뒤 자신의 집 안방 바닥을 뜯어내 그 속에 시신을 매장했고 범행 일주일이 지난 11월 5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숨진 아내를 안방 바닥에 파묻은 뒤 그 위에서 일상을 보내던 권 씨는 아내의 시신 위에서 자는 게 꺼림칙했던지 침대를 구입해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실종과 관련해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되자 범행이 발각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2003년 1월 묻어둔 시신을 다시 꺼내 거실 현관 바닥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현관 바닥이 좁아 시신이 다 들어가지 않자 토막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토막 낸 시신은 비닐에 싸서 머리는 안방 바닥에, 몸통은 거실 현관 바닥에 다시 묻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범행을 마무리했습니다. 권 씨는 목수 경력이 30년 이상이었던 터라 별 어려움 없이 손쉽게 시신을 매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체 위에 흙을 덮고 그 위에 시멘트로 2중 3중 처리를 하는 등 매우 꼼꼼하게 시신을 매장해 당시 집안에선 시신 썩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아내 실종과 관련해 권 씨 집을 몇 번이나 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권 씨는 아내를 바닥에 매장한 채 같은 공간에서 먹고 자며 약 3년의 세월을 보내다 꼬리를 잡히고 만 것입니다. 권 씨의 자백으로 권 씨의 아내 실종 사건은 해결됐지만 경찰은 이제 서 씨 살해 사건의 범인이 누군지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당시 숨진 서 씨의 팔에서는 여러 개의 방어흔들이 발견됐습니다. 이 점으로 볼 때 숨지기 전 서 씨는 범인과 심한 몸싸움을 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특히 부검 결과 서 씨의 손톱 밑에서 타인의 피부 조직이 발견됐는데 서 씨가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뜯겨진 범인의 피부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유력한 용의자로 권 씨를 특정하고 있었던 경찰은 국과수의 해당 피부 조직과 권 씨의 DNA 대조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국과수로부터 서 씨 손톱 밑에서 채취한 피부 조직과 권 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경찰은 권 씨에게 국과수의 DNA 분석 결과지를 보여주며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술을 거부하며 버티던 권 씨도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자 결국 친구 아내인 서 씨도 자신이 살해했다고 자백합니다. 권 씨가 밝힌 사건의 발단은 치정이었습니다. 2000년 초부터 권 씨와 서 씨는 서 씨의 남편인 이 씨 몰래 내연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3년 권 씨는 돈이 부족하다는 서 씨에게 1억 원을 흔쾌히 빌려주게 됩니다. 그러다 2004년 하반기부터 수입이 줄어 생활이 힘들어진 권 씨는 서 씨에게 돈을 조금이라도 갚아달라고 요구했지만 서 씨는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은 채 차일피일 변제일을 미뤘고 이에 화가 난 권 씨는 서 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2005년 6월 8일 새벽 1시경 서 씨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알고 있던 권 씨는 시간에 맞춰 서 씨의 집으로 찾아갔고 이윽고 퇴근 후 귀가하는 서 씨를 만난 권 씨는 집 안으로 같이 들어간 뒤 다시 한 번 더 서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서 씨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이에 권 씨는 계획했던 대로 준비한 흉기를 꺼내 서 씨의 몸을 수십 차례 난도질하며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미리 준비한 여성용 등산화를 구겨 신고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 후 권 씨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피가 묻은 옷가지들을 인근 야산에 버리고 귀가했습니다. 그렇게 완전 범죄를 꿈꿨던 권 씨. 권 씨는 자신이 무참하게 살해한 서 씨의 발인 날 장의차에 타고 장지까지 다녀오는 등 너무나도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손 씨에 이어 내연녀 서 씨까지 살해하게 되면서 두 건의 살해 사실이 모두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권 씨는 무려 2명을 살해하고 토막 내 안매장하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지만 재판부는 권 씨에게 최종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가려놓은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주로 살해당한 피해자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을 꺼리는 면식범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조작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할 수는 없겠습니다. 우선 면식관계인 주변인에 대한 수사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남편의 경우 범죄 발생 시간에 범행 현장에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한
자, 일명 절대적 알리바이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수사선상에서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주변인인 남편 친구의 경우 역시 알리바이를 주장하였으나 이 절대성을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해결은 실종 아내에 대한 시신이나 그 어떤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 심리적으로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 질문을 해 나간 이 노련한 수사관의 역량이 돋보였습니다. 두 개의 사건 모두 홧김에 살인을 저질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성용 등산화나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것을 볼 때 격정범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본인의 책임을 경감하려는 피고인의 변명에 불과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60대가 벌인 두 건의 엽기적인 살인사건. 한순간의 감정과 돈 때문에 한때 사랑했던 두 여인을 모두 살해한 권 씨는 형기를 마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해 우리 주변 어딘가에 살고 있습니다. 지은 죄를 뉘우치고 평생 속죄하며 살기 바랍니다.